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신곤입니다. 명국문화센터 자녀발달 양육 강좌.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마음 성장의 열쇠라고 하는 자존중감, 줄여서 자존감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존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제일 큰 걱정입니까? 물었을 때 도무지 우리 아이들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라고 부모님이 하시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휴대폰에 또 게임에 빠져서 걱정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어떡하지요? 우리 아이 이러이러한 문제 행동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것 같아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또 정서 발달은, 학습 지도는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떻게 어떤 진로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입니다만은 사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고민거리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자존중감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이 자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부모와 자기를 구분하지도 못하다가 조금씩 분리를, 그렇죠. 양육자가 내가 다른 것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간다는 것이죠. 넓어져 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도 점점점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울음으로 표현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맘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말을 배우게 되면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나는 이거 할래, 나는 저게 싫어, 또 그렇죠, 나는 엄마 저게 갖고 싶으니까 사주세요, 이렇게 또 때를 쓰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 선호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도 점점점 복잡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특징들, 자기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는 이런 것을 잘하는데 근데 나는 이건 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평가들이 때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다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또는 현재 자기가 하는 행동과 또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감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존감은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 정도가 높다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또 낮다 할 수 있겠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건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존감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동, 앞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고민거리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근원이 되고 또 핵심이 되는 인간 행동의 특징이 바로 자존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크게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가치감,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거꾸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의 자존감을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동의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해야 될 일 또는 나한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자신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자신감만 가지고, 이 자신감은 능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자신감만 가지고 능력도 없이 덤벼들다가 실수하는 또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능력은 이만큼 있는데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 일을 또 그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기 가치감과 자신감을 균형 있게 발달시킴으로 해서 자존감이 높은 아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자존감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어떤 새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또 주변에 친구가 많고, 친구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이, 그 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체 집착력,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런 능력, 또 하다가 실수했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 대체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학업 성적도 우수하다 그럽니다. 책임감이 있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도 있고, 특히 이 타인 배려 부분이죠. 타인 배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다음 새로운 과제를 내가 해야 될 때 미리 그것을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 앞에서 우리가 자신감이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주장 없이, 그렇죠? 그 다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하는 것,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태어나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아주 강력한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발달해 가는 것이 또 자아존중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한 2세 이후가 되면서부터 아이들은 이제 소근육도 발달하게 되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부터 뭔가를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 조그만 단추를 잡고 단추 구멍에 저 단추 깨는 것을 한번 성공해보고, 숟가락 잡아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밥을 떠서 입에 넣어보고, 그 다음 생애 최초의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대소변 가리기, 이것을 성공했을 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누적됨으로 해서 조금씩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해가는,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발달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2세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부모님들, 특히 성급한 부모님들은 애가 단추를 못 잠그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도 못하나, 내가 해줄게 하고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렇죠? 애가 밥을 먹기 위해서 온 식탁을 다 어지럽히고 볼에 밥알을 묻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성급하게 한다든지, 한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야단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는 바람직한 부모님들의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4에서 7세쯤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양육태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 우리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율적인 부모가 있는가 하면 통제적인 부모, 수용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부모가 있다고 그러죠.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잘 부모가 섞어서 아이들에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성격적인 특성 또는 이런 자아존중감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때가 되면은 상당히 세상에 대한 많은 호기심, 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해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지시하거나 강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오냐 하고 수용하는 것도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죠. 아이가 실패해서 또 실망하고 있을 때 가서 나무라기보다는 어떻게,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니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다, 그렇죠? 공감해 주는 거. 애가 성공해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그렇죠? 그 공감하는 부모가 바로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8세 이후가 되면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학령기라 그렇게 하죠.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주관적인 평가도 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이 타인, 이때 타인은 상당히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흔히 의미 있는 타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나 교사나 또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 존중감을 또 높이는데 또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아이의 지금 현재 행동이나 나타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 성적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과목 성적을 부여할 때는 뭐 아시죠?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수, 미, 양, 가.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도덕, 가, 국어, 가, 산수, 가, 미술, 가, 음악, 가, 체육, 양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받아왔으면 여러분들 속이 뒤집어지시겠지요. 그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내밀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낮은 점수 받고 조금 그나마 체육은 조금 더 잘했네. 아이고 그래서 네가 도대체 커서 뭐 할래?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아버지는 그렇죠? 하나 잘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자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언제 가장 화가 나십니까? 아이의 행동을 볼 때 또한 아까 얘기했던 아이의 그 성과물들을 볼 때 언제 가장 화가 날까요? 낮은 성적 받아왔을 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가장 화가 나지 않을까, 그때 가장 속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아이의 못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화가 치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때로는 나무랄 때 그게 아이를 나무라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다 해서 지금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가졌던 내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지켜봐주고 기다려봐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께서도 한번 종이가 있으면 종이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한 500원짜리 동전만한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몇 개 한번 그려놔 보시고 나중에 자녀분들에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동그라미를 그렸으면은 이 동그라미의 가운데 한번 점을 찍어 보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가운데, 그렇죠? 가급적이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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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자,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지요? 뭐 이게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나는 여기 찍으려고 그러는데 뭐 바깥에 찍힌다든지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이게 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똑같은 그림을 밑에 동그라미를 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한번 그림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눈을 꼭 감고 지금 6개입니까? 6개의 가운데 점을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하나. 자, 어떻습니까? 제가 잘 찍었습니까? 첫 번째 거는 그런 대로 잘 찍었네요. 그렇죠? 잘 찍었는데 두 번째 거는 조금 빗나가고 조금 더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예,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혹시 지금 해보셨는데 눈을 꼭 감고 찍은데도 정말 위에처럼 가운데 탁탁 찍으신 분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찍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갔다고 해가지고 좌절을 한다거나 자기 자신 실망을 한다거나 도대체 이것도 나도 못하는 나는 이 정말 못난 인간이다 그렇게 자책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유치원에서 우리 유아들한테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처음에는 눈을 뜨고 찍어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찍을 때는 자, 선생님과 약속, 절대 눈을 뜨면 안 돼요. 눈을 꼭 감고 찍으세요. 다 같이 약속. 그리고 찍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감고 찍는데, 어떤 아이들 중에는 눈을 감고 찍었는데도 정말 가운데 탁탁 찍는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지. 정말 눈 감고 찍었어요? 이러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찍었을까요? 물론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말 눈을 감고 찍었는데도 정확하게 가운데 찍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아이들은 정확하게 찍은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찍었다 하는 거죠. 실눈을 뜨고 찍으면서 선생님이 눈 감고 찍었어요 이러면 네 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도덕성을 실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실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이게 이렇게 찍는 아이들은 실눈을 떠서라도 정확하게 찍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쩌면 마음에 긴장이, 불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틀린 것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 혼나거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실눈을 뜨고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찍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긴장이 없는 상태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눈 감고 그냥 찍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패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성공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을 강요하거나 실패를 나무라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모가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 뭐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충족적 예언.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률이 오르거나 그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별로 밝은 표정이 아니고 늘 이렇게 슬픈 얼굴을 짓고 있는 아이 같으면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언제든지 밝고 명랑한 우리 철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아이들 중에서 지각하는 아이들 있죠. 예배 시간에 늦게 온 아이. 항상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앞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영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해 주면 처음에는 애들이 뭐야 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그 말대로, 부모님의 그 말대로 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렇죠? 관심 있게 봐주고,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를 이만큼 높여놓으면 그 아이들은 그 기대만큼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자아 존중감도 높아질 수 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랍 신화에 보면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각가입니다. 조각가인데 집에 돌아와서 큰 대리석으로 자기가 정말 생각하는 이상형의 여인상을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조각상이 정말 인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 조각상에 옷도 걸쳐주고 장신구도 걸쳐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안아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니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인간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돌덩어리도 인간이 지극정성을 다하니까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기대를 높여놓으면, 물론 그것을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만큼 자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로젠탈과 야콥슨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한 5, 6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조그마한 초등학교에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한 3학년이라고 하죠. 3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지능검사를 쭉 실시했습니다.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누구를 뽑았을까요? 지능이 높은 아이들? 아니요. 그냥 무작위로 20명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20명은 지능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지능이 높아서 앞으로 우수한 학업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지도할 때 좀 눈여겨봐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무작위로 뽑은 아이들입니다. 지능이 높은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능이 낮은 아이들도 있고 평범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20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한 학기가 지나고 평가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20명 아이들이 정말 성취도가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실험이 바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아이들은 잘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지요. 그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앞에서 성공 경험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성공 경험이 아니고 실패를 자꾸 경험하고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되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무력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힘이 없어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습은 좋은 것을 학습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실패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포기한다,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밖으로 밀어야 되는 문인데 당기는 거 몇 번 해보고 문이 잠겼네 하고는 열어보지도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을 만들고 가운데 이렇게 요만큼의 담장을 쌓았습니다. 이 담장은 개가 힘 풀쩍 뛰어넘으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바닥에 이제 철선을 깔아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뭘 연결하냐 하면은 전기를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심한 전류는 아니고 찌릿찌릿하는 약간 불쾌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류. 그래서 이게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이게 전류가 흐르면 이 개는 어떻게 할까요? 바닥이 찌릿찌릿하니까 이따가 이쪽으로 훌쩍 뛰어넘어온다 하는 것이죠. 이쪽은 이제 전기가 안 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개가 서 있는데 여기에 전류를 끊고 이쪽에 이제 다시 전기를 연결합니다. 이쪽에 스위치를 넣으면 또 이게 바닥에서 찌릿찌릿하니까 걔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다시 뛰어넘어간다 하는 거지. 그럼 또 이게 전기가 안 와. 다시 이쪽에 전기를 넣고 이쪽에 전기를 빼면 이제 걔는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는 밖에서 사람이 이쪽에 스위치를 넣으려고 하면 이쪽으로 뛰어넘어. 이쪽에 스위치를 넣으려고 하면 이쪽으로 뛰어넘어가겠지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동시에 양쪽에 다 전류가 흐르도록 해버립니다. 바닥에. 그럼 이 개는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전류가 흐르니까 이쪽으로 뛰어넘어왔는데 여기 와도 전류가 흐르면 또 다시 이쪽으로 뛰어넘어갑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해봐도 양쪽 다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이 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쪽에 전기를 끊고 이쪽에만 전기를 넣어도 이 개는 그냥 꾹 참고 넘어갈 생각도 안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넘어가 봤는데 실패, 또 넘어왔는데 실패,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이제 포기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학업 성취도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성공을 경험하기보다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누적되면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학습된 무력감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공 경험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너무 높은 수준의 것을 과제를 요구하면 당연히 실패하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포기할 수가 있겠죠. 조금만 낮은 수준에서부터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했을 때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잠재적인 힘 또는 자신에게 닥칠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실패가 좌절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성공할 수는 없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했을 때 거기서 머무르지 않게 가서 격려해주고 또 손잡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을 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주의 교양과 훈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잘 찾아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정말 좋은 양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